안녕하세요. 박공수입니다. 오늘 헌법의 발견 29회는 헌법 32조 적정임금과 근로조건을 국가가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과 근로조건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시장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립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시장 만능주의라고 말할 정도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시장이 알아서 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폭넓게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마치 만병통치약쯤으로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정치 세력, 그런 사회 세력, 언론 등이 많은데 우리 헌법은 그렇지 않다.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정하고 있고요. 그걸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32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헌법 조항을 살펴볼 텐데요. 32조에 여러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1항을 보겠습니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용증진은 다른 조항에서 이미 살펴봤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요. 주로 임금과 근로조건,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경제적 방법이라는 건 시장의 방법이라는 뜻이겠죠. 주로 시장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그 다음에 기업가 혹은 소비자들이 그 자체의 시장의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대신 국가는 유인을 통해서 어떤 유인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의 질서가 자기의 정상적인 궤도를 통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회적 방법은 의미가 다르죠. 사회적 방법은 경제 외적 방법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국가가 경제가 아닌 방식으로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적정한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유지되도록 혹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적정임금에서 적정이라는 것이 또 적정한 근로조건에서 그 적정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냐, 요게 문제가 될 거란 말입니다. 요거는 일단 국제적인 우리나라가 이미 무역 규모로 세계 한 10위 정도가 되고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 현재 시점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기준 표준을 살펴보고 그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일치하고 부합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항목을 보시면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 적정한 임금과 근로조건이라는 것에서 적정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기준으로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신과 가족이 인간적으로 남부끄럽지 않게 품위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냐. 여기에서 일단 인간적으로 남부끄럽지 않게 품위를 지키고 살아갈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임금의 수준이. 그게 적정한 수준이라는 거죠. 제가 함께 올려놓은 그림을 보면은 동물 이렇게 인형을 쓰고 홍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인데요.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은 과자 한 봉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조건에서 그냥 과자 한 봉지로 대신 끼니를 때우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 그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잠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자나 아니면 컵라면 같은 것으로 허겁지겁 끼니를 때워야 하는 정도를 우리는 최소한 인간적이다, 남부끄럽지 않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비인간적인 거고요.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건데 그렇게
식생활조차도 규칙적이고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어서는 안 된다. 또 최소한의 여가도 누리지 못할 정도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말이잖아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임금과 근로 조건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슬픈 현실인데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이 결혼하고 연애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 꾸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라면은 인간적으로 남부끄럽지 않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적정한 정도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이미 아닌 거죠. 한국 사회는 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 절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선언을 보면은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정당하다는 게 뭐냐? 그 중에 하나로 그 앞대목에 나와 있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게 바로 정당한 보수다라는 거죠. 아니, 같은 일을 하면은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것이 상당히 교란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에 의해서요. 동일한 노동을 동일한 현장에서 하면서도, 그러니까 다른 현장도 아니고 동일한 현장에서 옆에 있는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종류의 노동을 같은 시간 동안 하면서도 실제 임금은 반밖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건 정당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고용관계에서요, 임금을 정할 때 노동자는 사업주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는 아니잖아요. 본래적으로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주가 유리한 위치에서 뭐 일할 사람 많어,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어, 하려면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완전 고용이 실현되지 않고 실업이 만연돼 있잖아요. 모든 산업국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노동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유리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결권, 쟁의권 등에 의해서 뭔가 대등하게 교섭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것을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 적정임금을 위해서 적정한 정도의 노동 조건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 역할을 해야 될 이유가 커지는 것이요. 한국은 복지가 취약한 나라잖아요. 거의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에 비해서 우리랑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복지 정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과 복지 이게 같이 가는 쌍두마차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퀴가 하나밖에 없어요. 임금밖에. 그러니 더더욱 국가가 적정 임금과 적정한 근로조건을 위해서 직접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지는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아까 헌법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최저임금제를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일부 정치 세력에서 또 정치인들이 최저임금제도 없애자라고 말하고 언론이 여기에 호응하는 것이 통용될 정도예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은 지난 100년간의 역사에서 보면은 최저임금제는 상식이거든요. 세계적 기준이거든요. 최저임금제가 만들어지게 됐던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들은 불리한 위치에서 고용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잖아요. 뭐 이거 받으려면 받고 아니려면 나가 이러면은 실업이 만연한 상태에서 뭔가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타협을 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국가에서 이 정도 이상은 줘야 된다. 그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해 놓은 건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액수가 너무 높다.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방식인데요. 그러면 정말 액수가 많냐 살펴보면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주는 최저임금이 OECD, 그러니까 세계 34개국, 뭐 36개국 이렇게 되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가 10이면은 한번 그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평균 정도.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낮춘 거잖아요. 그냥 평균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따라가겠는데 그 정도에 부합하냐?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25개국 중에 25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12위 정도예요. 25개국 중에 12위. 그러니까 중간에 딱 걸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절대 액수로 그런 거고 평균 임금 대비로 하면 15위예요. 그러면 중간 아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ECD 가입국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만 갖고 접근하면은 이 수치로 봐도 평균 이하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그런데 이 수치만 가지고 또 보면 안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9개 나라, 10개 가까운 나라들은 뭐냐? 여기서 통계에서 빠진 그 나라들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은 나라인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북유럽 국가들은 노조 가입률이 거의 100%예요. 모든 노동자들이 다 노조에 가입돼 있고 국가는 그 노조에 대해서 탄압을 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에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것을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는 조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임금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다 9개 나라들이.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34개국으로 늘려서 보게 되면은요, 매우 하위권에 속해 가게 되는 거죠. 25개국 중에 15위 정도였으니까, 평균 임금 대비 15위 정도였으니까, 그럼 사실은 15위가 아니라 25위 정도가 우리의 최저임금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력보다 한참 밑에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뿐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는 노조 가입률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를 국가가 강제하지 않을 때 노동자들은 더욱 불리한 조건에서 임금이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흔히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이 증가한다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은 다른 주보다, 미국에서 다른 주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주에서는 실업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주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이 높은 주라고 해서 실업률이 더 높지 않다는 거예요. 실업률과 최저임금은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점진적인 인상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 폴 크루그먼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상당한 주가 연방정부가 규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2조 3항에서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도록 근로조건을 갖춰라.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국가가 개입한다라는 건데요. 근로조건에는 노동시간이라든가 노동환경이라든가 다양한 것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긴 거는 유명하잖아요. 주 5일제지만 월화수목 금금금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법정 노동시간으로 보더라도 OECD 1위예요. 장시간 노동 1위거든요. 세계적으로도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장시간 노동으로.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현재 1년에 2069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OECD 평균보다 305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고 있는 거고요. 이 중에 특히 플랫폼 노동이라 그러죠. 집배 노동자의 경우는 더 심해서요. OECD 평균보다 1000시간을 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매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세계보건기구라 그러죠. WHO의 발표에 의하면 심야 노동을 DDT와 같은 등급인 발암물질 2군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심야 노동이. 근데 원래 8시간 노동이라는 것은 8시간 이상은 노동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 기준이거든요. 하루 24시간을 3등분해서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여가 휴식을 취한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소한 8시간은 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8시간은 여가와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노동시간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취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8시간 노동제가 생긴 게 19세기 후반이잖아요. 1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상식으로 이미 자리 잡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잔업과 철야가 상당히 폭넓게 허용되는 나라에 속해서요. 법정 노동시간으로도 OECD 1인데 잔업 철야까지 섞으면요. 이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조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야밤에도 이 플랫폼 노동자가 밤에도 또 심지어 비가 쏟아져 내리는 날에도 배달 노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허다하게 접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밤 10시, 12시에 시켜도 배달 오잖아요. 그리고 눈 오는 날에도 배달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노동자들 대부분은요, 낮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10여 시간 이상을 배달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노동 환경도 문제가 됩니다. 다음 그림은 왼쪽은 프레스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조선소나 이런 데 용접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많기로 또 유명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0년에 1년 동안 2020년 1년 동안 2062명이었어요. 하루에 6명꼴로 사망을 하고 있어서요. OECD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이. 그런데 부동의 1위가 어느 정도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ECD 평균 정도만 해도 사실은 좀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력이 평균 이상이니까요. OECD 평균 정도만 해도 그래도 좀 인정할 수 있겠는데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유럽보다는 더더욱 높고요. 유럽연합 평균에 비해서 5배가 높아요. 산업재해 사망률이.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10배가 높고요. 건설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데보다 건설산업,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로사도 세계 1위인 걸로 유명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산업재해는 누구의 잘못이냐? 노동자의 부주의, 정말 부주의 때문에 생겨난 것이냐? 그렇진 않죠.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OECD 1위를 하고 있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시간 노동이죠. 장시간 노동 OECD 1위니 산업재해가 1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노동시간이 기니까 피곤해요, 항상. 졸다가 기기에 끼거나 눌려서 죽는 경우들이 많은 거고요.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선소 같은 데서 용접을 하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피로의 누적에 의한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의 원인이 작업장의 안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안전 로프를 걸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이 늦어지잖아요. 그 걸고 풀고 이동할 때마다. 그러니까 공기를 단축시키라는 요구는 계속 내려오지. 그것을 지켜야지만 고용이 보장되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전장치를 소홀히 한 상태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조선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 산업재해가 늘어나는 거죠. 또 하나가 인력 축소 문제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안전한 인력이 몇 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윤 확대를 위해서 인원을 대폭 줄여버리는 바람에 생기는 안전사고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다음 사진에 나오는 사례죠. 2016년 구의역 사고 유명하잖아요. 스크린도어가 고장이 나서, 전철역 스크린도어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데 원래는 2인 1조로 하게 돼 있었거든요. 과거의 규칙에 의하면은. 기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안전을 확인하면서 일해야 되니까 2인 1조로 하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이 바뀌었어요. 1인이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원래는 그 지하철 운전도 2인 1조를 하게 돼 있었어요. 하지만 인력 축소로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한 명 운행으로 바뀌면서부터 사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거는 외주업체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외주업체도 2인 1조였다가 그냥 1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만들면서 사고를 확대한 면이 있었던 게 바로 이 구의역 사고고요. 안타까운 것은 19세 청년이었는데 가방 안에 컵라면 하나 있었대요. 그만큼 근로조건이 형편이 없었던 것이고, 그에 의해서 생겨나는 산업재해다. 한국은 산업재해 공화국이다고 말할 정도로 하루에 6명이 평균적으로 죽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적정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3D 업종이라는 말도 있죠. 더럽고 위험하고 어렵고, 그리고 3D 업종에서 근무하는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서 3D 기피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현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일을 대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거를 또 노동자들이 노동 근로의욕이 낮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그건 반대로 생각해야죠. 3D가 아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그 안전하지 않은 조건, 위험한 조건에서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사업장을 안전하게 만들고, 사업장을 더럽지 않게 만들고, 사업장을 어렵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문이 되고, 국가가 그러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 감시도 근로조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사진은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인데요. 모던 타임즈에서는 반복적 노동이 주는 인간성 훼손,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게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만, 영화를 잘 보면 또 하나가 감시 문제예요. 콘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분업화된 이 현장에서는 감시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함을 통해서 단 한시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오른쪽 장면이 화장실에서 담배 한 대 찰리 채플린을 피고 있는데, 갑자기 벽면에서 화면이 딱 등장하고 거기 보이는 얼굴이 사장 얼굴이에요. 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작업장에 복귀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천재적인 거죠. 그 시대에 1936년 영화인데 거의 90년 전에 작업장에 CCTV가 일상화될 거다라는 걸 예언한 거잖아요. 실제 지금 CCTV가 일상화돼 있잖아요.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가리지 않고 일거수일투족이 CCTV의 감시 눈길 안에 있기 때문에 잠시의 틈도 없이 이 일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긴장과 이완이 적절히 섞여야 되는데 노동시간 내내 긴장만 요구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CCTV만 그러냐? 좀 아까 플랫폼 노동을 얘기했죠. 위치 확인 서비스가 고도화됐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모두 다 점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로조건 속에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2조 1항과 2항 적정임금과 적정한 근로조건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왜 한국 사회에서 더더욱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의미 있는 내용이었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다음 주항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